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과목 유체역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장 유체의 정의 및 성질에서 먼저 유체의 정의 및 분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그 정의와 관련해서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체란 물질의 그 상 중에서 액상과 기상의 성분들이 있죠. 그 액상과 기상의 성분들, 즉 액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를 우리는 이제 유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 역학은 고체라는 물질에 작용하는 정력학적인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은 유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해석하는 이런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학부 과정에서 유체역학이라고 하면 주로 액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문이 되고, 기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열역학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 과정의 유체역학에서는 기체라고 하는 그 유체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깊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액체 쪽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액체나 기체의 특성은 고체와 확연히 틀립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유체를 정의하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교재에 보면 이제 유체의 정의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소력이라는 힘이에요. 아무리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소력을 받았을 때 그 물질이 유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간성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변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그 물질을 유체라고 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문제가 나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작은 힘일지라도 그 힘에 의해서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단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을 유체라고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공기라고 하는 이런 기체 입자가 흩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쉽게 우리가 움직이거나 그럴 때 우리 주변으로 어떤 그 공기의 흐름, 어떤 유동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 물체를 고체라고 하는, 고체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맥락이야, 어쨌든. 그런 맥락.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체의 정의의 개념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유체의 분류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점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고려해서 문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체의 분류를. 점성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려하면 점성유체죠. 그 표현대로 그대로 점성유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비점성유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성유체의 흐름은 점성유동, 비점성유체의 흐름은 비점성유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점성이라는 성질이 뭐냐? 점성이라는 성질은 그 고체라는 물체의 운동에서 얘기하는 그 마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 유동이 이루어질 때 어떤 물체가 유체가 흘러간다.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강물이 흘러가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강 바닥이 있고, 강 상부는 공기와 접하고 있죠. 강물 표면은 공기와 접하고 있는 유체층이고, 강 바닥은 땅하고 접하고 있는 유체층이에요.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유체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유체층과 층 사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 바닥을 접한 유체층은 속도가 제로라고 봐요. 고체 표면에 접한
유체층의 속도는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그걸 우리가 노즐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착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체 유동 해석할 때, 점성 유체 유동 해석할 때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계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체가 빠른 거는 뭐야? 강물이 가장 빨리 흘러가는 유체층은 어디야? 대기와 접하고 있는, 공기와 접하고 있는 유체층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기층은, 공기와 접한 유체층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강 바닥, 땅을 접하고 있는 유체층의 속도는 제로고 그 사이에서는 수없이 많은 유체층이 존재해서 유체층과 층이 미끄러지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유체층과 층 사이에는 마찰이 존재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점성. 끈적끈적한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1차적으로 유체가 유동 시 유체층과 층 사이의 유동 저항 이거를 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유체 마찰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이거죠. 유체 마찰. 이렇게. 예. 그래서 유체 마찰이 점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유체층의 그 마찰, 유동 저항을 고려하면 점성 유체, 고려하지 않으면 비점성 유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성 유체의 흐름은 점성 유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장과 7장이 중요해요. 5장과 7장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응? 점성 유체 유동으로서 5장과 7장이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비점성 유체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체가 점성 유체라 할지라도 유체 유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2장에서 얘기하는 유체 정력학적인 측면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성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점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팩터가 뭐야? 온도예요. 온도. 점성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체역학적 그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온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의 변화가 생겨요. 온도가 내려가도 점성의 변화가 생겨.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액체의 점성은 떨어지게 돼요.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는 더 끈적끈적해지죠.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는 끈적끈적한 정도가 약해져요. 점성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들이 운동성이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좋아져요. 운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밀도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마찰이 어떻게 커져? 커져? 그러니까 기체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점성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밀도가 약해져요.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약해져요. 그러면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작용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항은 줄어들겠죠. 점성이 감소합니다. 그렇듯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점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온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 중에서 보면 유체 성질 중에서 보면 압축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압축성이라는 성질. 압축성이라는 성질은 유체를 압축했을 때 그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성질을 압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유체를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압성 유체면은 압축성을 고려한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비압성 유체다 그러면 압축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보면. 그럼 압축이 어떤 게 잘 돼? 액체가 잘 돼? 기체가 잘 돼? 기체가 잘 되죠. 압축이. 그래서 기체는 압축성 유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액체는 비압성 유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단순한 관점에서 본 거고 압축성 유체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밀도 변화와 압력의 변화를 고려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수식적인 측면으로 압축성 유체를 표현을 하면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밀도 변화가 0이 아닌 흐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밀도가 압력이 변하면 밀도가 변하고 밀도가 변하면 압력이 변한다. 이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 있는 유체를 압축성 유체라고 얘기를 한다. 기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소 압력 변화에 대한 미소 밀도 변화가 제로다. 그러면 이거는 비압성 유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압력이 변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압력이 변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밀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유체의 흐름은 비압성 유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압수성 유체냐 비압성 유체냐를 표현하는 표현식은 요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체라고 해서 다 압수성 유체냐? 그렇지 않고요. 기체의 유속이 기체의 속도가 미소한 경우에는 비압성 유체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기체 입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그거는 이제 압수성 유체지만 그 활동력이 떨어지는 이런 기체 흐름이다 그러면 그건 비압성 유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하수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마하수는 음속분의 물체의 속도 이렇게 얘기하죠. 연력학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하수는 음속분의 물체의 속도, 음속분의 물체의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값이 0.3보다 작으면 기체는 비압수성 유체로 취급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체 유동도 5장에 들어가게 되면 점성 유체 쪽에서 보면은 기체도 평판 유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평판 유동. 그 평판 유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압성 유체로 보지 않고 이제 비압성 유체로 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말은 없지만 마하수가 0.3 이하의 이런 그 흐름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교재에 이렇게 특별히 뭐 유체역학 교재들이 막 특별히 이렇게 막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압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점성과 압축성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체를 또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로 구분할 수 있죠. 예? 예. 이상 유체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유체는 아닙니다. 비점성, 비압수성 유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 유체는 뭐 지점성, 압수성 유체를 얘기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체가 압수성 유체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적인 이런 그 개념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9장이 압수성 유체 유동이죠. 압축성 유동입니다. 9장이 압축성 유동인데 9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거는 가장 높은 건 마하수입니다. 마하수와 관련해서 이제 1장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쫓긴다 그러면 9장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가감히 패스해도 여러분들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 관련된 내용을 필요한 거는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감히 패스해라.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뭐야? 연력학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부과정 유체역학에서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 유체를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실제 유체는 기본적으로 점성 유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돼요. 점성 유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되겠고 5장이나 7장이 점성 유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서 7장에서 얘기하는 점성 유체는 실제 유체라고도 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점성 비압성 유체 개념이에요. 점성 압축성 개념이 아니라 점성 비압성 개념으로 해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제 유체하면 점성 유체 정도로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 이상 유체에 대한으로 이제 표현을 묻는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유체 분류와 관련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또 하나는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을 하는 유체가 있고, 만족을 하지 않는 유체가 있어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 뭐냐면,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뉴턴의 점성 법칙은 전달능력 타우는 뮤의 절대 점성계수 뮤의 dy분의 du로 표현되는 식이고, 전달능력은 전단 면적분의 전단력이죠. 이때 전단력의 개념은 뭐야? 점성력이에요. 점성력인데 이 표현식을 만족을 하면은 뉴턴 유체라고 얘기합니다. 뉴턴 유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뉴턴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유체들은 다 뭐야? 뉴턴 유체죠. 비뉴턴 유체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유체역학의 개념을 갖고 비뉴턴 유체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물이다, 뭐 기름이다, 공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 유체들은 다 뉴턴 유체야. 당연히 뉴턴의 점성 법칙 이거를 만족하는 거로 놓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죠. 비뉴턴 유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뭐냐면 치약이에요. 교과서적인 예를 드는 거야. 치약, 치약 같은 거. 그리고 뭐 콘크리트,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이라든가 뭐 아스팔트와 같은 이런 물질들은 비뉴턴 유체 취급을 하는데 이런 물질을 해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뉴턴 유체, 뉴턴 유체를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뉴턴의 점성 법칙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뉴턴의 점성 법칙. 유체를 분류하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분류를 한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단위와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위와 차원. 단위와 차원은 다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물리량 표현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리량 표현법이라고 보는데 단위는 정량적 표현법이고 차원은 정성적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계는요. 단위계에는 절대 단위계가 있고 공학 단위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절대 단위계 쪽에서는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봤고 공학 단위계에서는 힘의 단위를 킬로그램 포스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왔죠. 단순하게는 틀리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뉴턴은 힘의 단위를 뉴턴을 쓰면 SI 단위로 보자. 국제 표준 단위에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절대 단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대 단위계에는 CGS 단위계가 있어요. 그리고 MKS 단위계가 있습니다. CGS 단위계와 MKS 단위계가 있어요. 이 C는 센티미터를 얘기합니다. 센티미터. G는 g을 얘기를 해요. g. 그리고 S는 세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기본 단위는 센치를, g의 기본 단위는 질량의 기본 단위는 g을, 그리고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를, 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CGS 단위계예요. CGS 단위계. 그리고 MKS 단위계는 길이를, 요 M은 메타를, K는 킬로그램을, S는 세크를 의미합니다. 길이, 질량, 시간을, 메타, 킬로그램, 세크를 사용하겠다는 게 MKS 단위인데 이 MKS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인 SI 단위예요. SI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MKS 단위에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CGS 단위에서 힘의 단위로는 다인이라고 하는 단위가 쓰여있습니다. 다인. CGS 단위에서는 힘의 단위로 다인. MKS 단위, SI 단위에서는 힘의 단위가 뉴턴. 공학 단위계 쪽에서는 질량 대신에 중량을 쓰죠. 얘는 중량, 그 다음에 미터, 길이, 시간, 세크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단위로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학 단위고 중량의 단위를 곧 힘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인과 뉴턴에 대한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 1다인은 1g의 질량을 1c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1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g의 질량을 1cm/s 제곱을
가속도를 갖게끔 하는 힘이 1다인이다. 1g의 질량에 1다인의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1cm/s 제곱으로 가속이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1N은 1kg 매스인 질량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이죠. 1N이 1kg 매스인 질량에 1N의 힘이 가해지면 1m/s 제곱 가속도를 갖는다. 그런 얘기니까. 자, 그러니까 1N은 몇 다인이냐? 1N은 10의 5승 다인이 되겠죠. 1g은 1000kg이고 1m는 100cm니까 1N은 10의 5승 다인. 1다인은 10의 -5승 뉴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관계를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위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 차원계를 봅니다. 차원계. 자, 단위에서는 길이의 단위, 뭐 질량의 단위, 시간의 단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g도 지금 말씀드렸고 kg도 말씀드렸어. 길이는 지금 센티미터도 말씀드리고 미터도 언급을 했고, 시간은 뭐 세크, 미닛, 아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차원 쪽에서는 길이나 질량이나 시간의 그 단위들이 뭐가 됐든지 뭐가 문제냐. 길이는 길이고 시간은 시간이고 질량은 질량이다. 이런 게 맥락이야. 이게. 그래서 길이는 랭스에서 라지 L로 표현하고요. 시간은 타임에서 라지 T로. 질량은 매스에서 라지 M으로. 그리고 힘은 포스에서 라지 F로 이렇게 표기를 하자. 길이 센티미터가 됐든 밀리미터가 됐든 메타가 됐든 길이는 길이다. 양적인 크기가 무슨 표현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게 차원이야.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미닛이든 세크든 아워든 관계없이 t. 질량은 킬로그램이든 g이든 관계없이 라지 m. 힘은 다인이 됐든 뉴턴이 됐든 아니면 킬로그램이 됐든지 관계없이 힘은 힘이다 이거죠. F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차원계다. 그래서 이 차원 표현에는 MLT 차원계가 있고요. MLT 차원법이 있어. 그리고 FLT 차원법이 있어요. 자, 유체역학 6장이 차원 해석과 상사 법칙입니다. 차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이 표현법이에요. MLT 차원과 FLT 차원법.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씩 문제에 나와요. 문제. 단위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유체역학의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MLT 차원과 FLT 차원이 한 번씩 구분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동력학에서도 이게 한 번씩 나와요. 동력학 문제에 운동량, 역적이라고 해서 물리량들의 MLT 차원법, FLT 차원법 맞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LT 차원계는 의미가 뭐겠어 그러면? 질량, 길이, 시간만으로 물리량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MLT 차원법이 되겠죠? FLT 차원법은 힘, 길이, 시간. 힘, 길이, 시간만으로 물리량을 표현하겠다라는 표현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F는 뭐랑 같겠어? F는 1N은 1kg 매스 곱하기 1m/s 제곱이니까 F는 어떻게 표현돼? M에 L에 T의 -2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LT 차원을 FLT 차원으로 FLT 차원을 MLT 차원으로 바꾸려면 요 관계를 적용시키면 바로 나오죠. 단위를 봐도 되고 1N은 1kg 매스 곱하기 1m/s 제곱이다. 그러니까 1N은 F로 표현할 수 있죠. 뉴턴은 F로. kg 매스는 M으로. 메타는 L로. 분모의 세크 제곱은 T로. -2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F는 M의 L의 T의 -2승과 같다. 요걸 이용해서 MLT를 FLT로, FLT를 MLT로 바로 바꿔주면 돼요. 바꾸는 거는. 이렇게. 자, 기본은 이제 MLT 차원법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절대 단위계는, 이 절대 단위계는요,
지구 중력장이 됐든 아니면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든 다 적용이 가능한 단위계이기 때문에 이 단위계를 우선으로 하는 거야,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공학 단위계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공학 단위계는 지구 중력장 안에서 성립이 되는 단위계죠. 연력학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공학 단위계, 공학 단위계는 지구 중력장 안에서 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7, 8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도 우리나라 그 국내 서적을 보면은 공학 단위 위주로 되어 있고 원서나 번역판을 볼 때는 절대 단위계나 피트파운드 단위계, 피트파운드 단위계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피트파운드 단위계는 시험에는 언급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무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원서 내지는 번역판 이런 거 봤을 때는 주로 절대 단위계의 그 이 MCAS 단위하고 피트파운드 단위하고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참고해서 봐두시고 차원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 압력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 보면. 자, 그런 내용들은 연력학에서 다 정리를 했죠. 연력학에서 다 겹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연력학적 성질에서 언급이 되고 유체역학에서는 유체역학적 성질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죠.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 압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현과 단위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연력학에서 언급했다 내용으로 대치를 해도 괜찮겠다. 자, 뉴턴의 점성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뉴턴의 점성법칙 이렇게. 자, 중요하죠. 뉴턴의 점성법칙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좀 개념을 잡도록 하죠. 평판 사이에 점성유체가 흘러갑니다. 평판 사이로 점성유체가 흘러가. 이렇게. 평판 요 간격은 H로 놓고요. H로 놓고 수평축은 X축, 수직축은 Y축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평축은 X축, 수직축은 Y축 이렇게 보죠. 이렇게 놓고 아래 평판은 고정을 시켜. 아래 평판은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위에 평판은 F라는 힘으로 당겨. 그랬더니 위에 평판이 U라는 속도로 움직여. U라는 속도로 움직여.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에 평판의 면적은 A로 놓고요. 자, 위에 평판을 F라는 힘으로 당기니까 위에 평판이 U라는 속도로 움직여.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위에 평판과 접한 유체층. 위에 평판과 접한 유체층은 위에 평판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죠. U라는 속도로 끌려가요. 아래 평판, 고정된 아래 평판에 접한 유체층의 속도는 얼마야? 얘는 제로야. 위에 평판에 접한 유체층은 U라는 속도로, F라는 힘에 의해서 U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적어도 위에 평판에 접한 유체층 그 사이에 마찰이 있겠죠. 그 마찰이 있어. 그 마찰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점성, 유체 마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평판을 F라는 힘으로 당겨서 움직이게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냐면 위에 평판과 접한 유체층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보다 같거나 커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에 평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최소 얼마다?
위의 평판과 접한 유체층과 사이에서의 마찰력 정도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 개념입니다. 물체 운동에 있어서 적용시켜야 될 기본 개념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F라는 힘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유체 마찰력, 유체 마찰력 이런 표현과 유체 마찰은 점성이니까 점성력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A라는 평판의 면적의 접선력이죠. 평판의 접선력을 우리는 면적의 접선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재료학에서 전단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단력. 그러니까 얘를 전단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라는 힘을 유체 마찰력, 점성력, 전단력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의 평판과 접한 아래 위의 평판 접한 유체층과 접한 그 아래 유체층에서는 U라는 속도보다 좀 작은 속도로 끌려가겠죠. 위의 평판에 접한 유체층에서 아래 평판에 접한 유체층까지 아랫방향으로 Y방향 아랫방향으로는 점성의 소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유체층에 유체가 유속을 할 지금 유체가 움직일 때 유체층과 층 사이에 미끄럼 마찰 미끄럼에 의해서 흘러간다. 그 미끄럼 저항에 의해서 위에 평판에 접한 유체층에서 아래 평판으로 내려오는 유체층으로 유체층의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점성의 영향이 유체 마찰의 영향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아래 평판에 접한 유체층의 속도는 제로다라는 표현을 적용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흘러가는 유체가 어떤 유체냐, 점성이 큰 유체냐, 점성이 작은 유체냐에 따라서 마찰의 정도, 유체층의 그 속도의 감소가 다르겠죠. 다르겠지. 다를 거야.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이렇게 보자. 1차 직선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차 직선으로 이렇게 지금 속도가 y함수로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런 유체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유체도 있을 거야. 이렇게 1차 직선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1차 직선 정비례 관계로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위의 평판과 접한 유체층의 속도는 좀 라지 U고 아래 평판과 접한 유체의 속도는 제로고 그 사이에서는 1차 직선으로 속도 분포가 있을 것이다. Y방향의 속도 변화가 있는 거죠. X방향으로는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요 속도 분포를 가지고 X방향으로는 그대로 유체가 흘러가는 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단력 F는 속도 U와 비례관계에 있겠죠. 이건 이제 비례기호야. 비례관계에 있어. 속도 U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속도 U와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면적 A하고는 F하고는 비례관계에 있겠죠. 면적 A와 F는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 마찰이 클 테니까 큰 힘으로 당겨야죠. 그러니까 A와 F는 비례관계에 있고 U와 F도 비례관계에 있어. 큰 힘으로 당기면 빨리 따라올 거고 작은 힘으로 당기면 천천히 따라올 거고 그 다음에 Y방의 거리 밑으로 내려오는 이 H라는 거리 H하고는 속도가 줄죠. 속도와 H는 반비례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F하고는 반비례에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를 넘기니까 A분의 F는 H분의 U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A분의 F는 뭐야? A분의 F는? F라는 힘은 A라는 면적의 접선력이야. 면적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전다능력이야. 전다능력. 그래서 전다능력 타우는 H분의 U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H분의 U에 비례한다. H분의 U가 뭐냐? H분의 U. H분의 U라고 하는 거는 H분의 U라고 하는 거는 요 각을 세타로 보면은 탄젠트 세타, 기울기죠. 탄젠트 세타가 지금 H분의 U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니까 H분의 U라고 하는 거는 이 속도 구배를 표현하는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지금 속도 U를 y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속도 U를 y의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든 거야, 지금.
그래서 기울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도 u를 u가 y 함수니까 y로 1차 미분을 해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h분의 u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그 속도 분포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값이고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속도 분포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값이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속도 구배. 예. Y방향의 속도 구배지, 그러니까. Y방향의 속도 구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위는? 단위는 퍼세크가 되겠죠. 퍼세크. 이렇게. 메타 퍼세크를 메타로 나누니까 퍼세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기, dy분의 du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야. h분의 u를 dy분의 du를 바꾸자는 거야. 일반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전다 능력을 구하는 표현식을 일반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화. 자, 그러니까 어떤 유체가 흘러가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속도 u, y방향으로 속도 구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속도 u가 y의 몇 차 함수가 되는지 간에 위평판에 접한 유체층에서 아래평판에 접한 유체층으로 유체가 빠져나갈 때 선형적인 속도 구배를 가지고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일반화 시켜 놓겠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 게 전달능력 타우는 dy분의 du 속도의 구배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이제 일반화 시켜 놓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 놓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비례쌍수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비례쌍수라고 하는 거를 알면 식을 만들 수 있다. 비례쌍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비례쌍수라고 하는 값은 어떤 유체가 흘러가느냐, 유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실험을 하면은 비례쌍수 K를 얼마로 놓으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례쌍수를 μ로 놔요. μ로 놓고 공식화한 게 타우는 μ에 dy분의 du로 이렇게 해서 표현식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다 이거죠. 전달의 타우는 μ 곱하기 dy분의 du 이렇게 해놓은 게 뉴턴의 점성 법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되겠고, μ는 비례상수에 해당되는 값이고 dy분의 du는 속도 구배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단위는 퍼세크다. 단위는 퍼세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차원적인 이런 표현식에서는 이 전달능력 구하는 식이 비례상수 μ에다가 h분의 u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u를 y 함수로 주어지면 y로 1차 미분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차분식으로 표현할 때는 du를 적분하면 뭐야? 위의 평판층과 아래 평판층의 유속차죠. u-0 이렇게 dy를 적분해 놓으면 위의 평판과 아래 평판의 거리차가 돼. h가 되겠죠. 그래서 1차원 직선으로 변하는 그런 유체 흐름을 갖는 유체다. 점성 유체다 그러면 뉴턴의 점성 법칙은 μ 곱하기 h분의 u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문제도 나오고 u를 y 함수로 주고선 푸는 문제도 나오고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라 그랬을 때는 y가 어디 지점에서 최대 전달 능력 판단 나오는 문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y라는 거리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리로 이렇게 이제 잡았다 그러면 최대 전달 능력은 y = 0에서 발생하겠죠. 속도가 제로인 유체층에서 최대 점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지금 최대 점성을 갖는 층은 아래 평판에 접한 유체층에서고 최소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유체층은 지금 위의 평판에 접한 유체층이 되겠죠. 그런 이제 속도 구배에 따라서 전단 응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1차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단순하게 본 전달 능력의 크기를 표현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면 뉴턴 유체, 만족하지 않으면 비뉴턴 유체 이렇게 판단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비례상수라고 얘기했던 요 뮤라는 값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우리가 절대 점성계수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점성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점성계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점성계수 뮤는 전달능력 타우를 속도 9배로 du 오바 dy 속도 9배로 나눠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점성계수의 표현, 점성계수라고 한다. 점성계수는 유체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 변해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유체는 비압수성 유체다. 그러면 비압수성 유체의 점성계수는 비압수성 유체에서는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일정한 온도 하에서 흘러가는 유체 흐름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봤을 때는 점성계수는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변할 때는 얘를 찾아야 돼.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예? 예. 점성계수 단위는요.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메타가 되겠죠.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전달 능력의 단위는 뭐야? 전달 능력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파스칼로 표현이 됩니다.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성계수의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야. 어디서? 절대 단위계 MKS 단위에서, 즉 SI 단위에서. 이렇게. 공학 단위면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메타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파스칼 세크로도 이제 SI 단위에서 표현할 거고요. 파스칼 세크.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 거기에 세크 곱한 거야.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 거기에 세크 곱해서 파스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CGS 단위에서는 뉴턴 대신에 뭘 써? 다인을 쓰겠죠. 힘의 단위를 다인 쓰니까 다인 세크 퍼 메타 대신에 센티미터를 씁니다.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기본 단위는 길이의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 힘의 기본 단위는 다인이야. 다인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다인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을 풀었으면 다인은 뭐예요? 그람 메타에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 다인이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에서 세크 하나 없어지고 센티미터 하나 없어져서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단위를 포아제라고 얘기해요. 포아제 또는 포이제 이렇게 해서 포아제라는 단위를 써요. 점성계수의 단위로는 포아제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포아제는 1 다인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얘를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으로 고쳐야 돼. 다인으로 나오면 포아제로 나왔을 때는 얘를 SI 단위로 문제 풀겠다 그러면 뉴턴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고쳐야 되고 공학 단위로 문제 풀겠다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메타 제곱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1 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1cm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10의 마이너스 5승을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나누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나누기 10 해주라 이거죠. 포아제로 해서 포아제 C가 붙으면 안 되고 포아제로 해서 주어지면은 나누기 10해서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으로 고치고 공학 단위는 98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나누기 9.8 해줘야 되니까 98로 나눠야 돼. 그래야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포아제로 주어졌을 때 SI 단위와 공학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점성계수의 단위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다음 중 점성계수의 단위가 아닌 거 골라라. 단위 문제로서 그런 게 이제 나온 적도 있고.
자, 차원으로 표현하면요. F의 L의 마이너스 2승의 T의 1승 차원이에요. FLT 차원으로 점성계수를 표현하면 F의 L의 마이너스 2승 T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이걸 MLT 차원으로 바꿔. MLT 차원으로 바꾸면 F는 M의 L의 T의 마이너스 2승이야. M의 L의 T의 마이너스 2승인데 거기에 L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니까 L의 마이너스 1승. 거기에 T의 1승을 곱하니까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요거를 보고는 MLT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 M의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 또는 킬로그램 포스 세크 퍼 미터 제곱 또는 다인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 요거를 보고서 FLT 차원으로 표현하면 F의 L의 마이너스 1승, T의 1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차원 표현법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을 동점성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점성계수는 뉴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서 변하는 값은 밀도하고 점성이 있어요. 온도가 변하면 점성이 변하고 밀도가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면 밀도도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온도의 변화에 온도 팩터에 맞춰서 밀도와 점성의 변화, 이거를 어떤 그 비율을 가지고 변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표현한 게 동점성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점성계수는 밀도에 대한 점성계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점성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로우분의 뮤로 이렇게 공식화해 주면 돼요. 로우분의 뮤 이렇게 공식화해 주면 되겠고 공식은 이렇게 동점성계수의 공식은 밀도분의 점성계수 이렇게 공식화해 주시고 차원을 보면 점성계수의 차원은 M의 L의 마이너스 1승에 T의 마이너스 1승이죠. 밀도의 차원은 밀도는 단위 질량당 단위 최적당 질량이죠. 단위 최적당 질량이니까 M의 L의 마이너스 3승 차원이에요.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니까 질량을 최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M의 L의 마이너스 3승 차원이야. 그래서 M 하나 지워지고 L의 마이너스 1승 하나 지워져서 L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L의 2승에 T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예요. MLT 차원이 됐든 공학 단위가 됐든 절대 단위가 됐든 관계없이 동점성계수는 그냥 써먹으면 되죠. 미터 제곱 퍼 세크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거는 CGS 단위인데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하면 얘를 스토크로 표현합니다. 스토크.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는 스토크라는 단위로 써. 그래서 스토크는 동점성계수의 단위야. 그래서 1스토크는 1cm 제곱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해야 미터 제곱 퍼 세크로 바뀌겠죠. 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스토크로 주어지면 스톡스로 이렇게 스토크보다는 스톡스로 이렇게 주어져. 스톡스로 주어져. 그러면 얘는 동점성계수의 단위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로는 스톡스 그리고 점성계수의 단위로는 호아제라고 하는 단위를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고 동점성계수에 대한 표현, 점성계수에 대한 표현 참고하셔야 됩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